2003년 12월 4일 새벽, 미국의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한적한 시골 마을의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출근하던 한 직원이 우연히 개울가에 멈춰 선 차량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앞부분은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고 엔진은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을 때 사람들은 이 차량을 단순한 교통사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그들은 이 사고 차량 아래 개울의 차가운 물속에서 한 남자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자는 단정하게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의 목에는 미국 연방법원 출입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의 몸에는 무려 36개에 달하는 상처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다름 아닌 미국 연방검사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충격적인 정황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인은 뜻밖에도 익사였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 미국 연방검사 조너선 루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미국 전역을 충격과 미스터리에 빠뜨렸던 한 연방검사의 의문사를 추적하며 그날 밤의 진실에 한 발짝 다가가 보려 합니다. 사건의 조각들을 맞춰나가며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함께 탐구해 봅시다. 조너선 루나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활동하던 촉망받는 연방검사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조직범죄와 마약 사건을 전문적으로 담당했으며 뛰어난 수사력과 날카로운 법률 지식으로 동료들 사이에서도 유능하고 성실한 검사로 널리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경력은 탄탄했고 미래가 밝은 인재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둔 평범하고 행복한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어떠한 문제도 없어 보였으며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2003년 12월 3일 밤 그의 삶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조너선 루나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매우 이상한 행동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동들은 훗날 그의 죽음과 관련된 수많은 의문점의 시작점이 됩니다. 밤 11시 38분, 루나는 볼티모어 연방법원을 나섭니다. 당시 그는 다음날 예정된 중요한 재판 준비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무에 몰두하던 그가 자정을 넘겨 법원을 나서는 것은 그의 직업 특성상 그리 특별하거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야근은 연방검사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그의 퇴근길에는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이상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루나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안경을 사무실에 고스란히 둔 채 법원을 나섰습니다. 평소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웠던 그가 안경 없이 그것도 새벽 시간에 장거리 운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가족에게도 어떠한 연락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책임감 강하고 가족을 아끼던 평소의 그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그가 급하게 혹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원을 나선 후 루나의 차량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차량은 델라웨어를 가로질러 뉴저지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동 경로만 보아도 단순한 귀가 목적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새벽 12시 57분쯤 그의 차량은 뉴저지의 한 휴게소에 위치한 ATM에 들릅니다. 그곳에서 루나의 계좌로 $200가 인출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한 점이 없어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이동 중 현금 인출로 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원래 고속도로 통행료를 지불할 때 자동 결제 시스템, 즉 전자통행료 징수 시스템을 사용하던 루나는 갑자기 현금 통행권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정확한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점점 더 미스터리해져 갔고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통행료 지불 방식을 바꾼 것일까요? 새벽 3시 20분. 루나는 펜실베이니아주 킹 오브 프러시아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넣습니다.
주유소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에는 그의 차량이 찍혀 있었지만 당시의 열악한 카메라 기술로 인해 화질은 너무나도 흐렸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얼굴이나 상태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혼자였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었는지 혹은 그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등은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4분. 루나의 차량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옵니다. 이때 고속도로 출구에서 발견된 통행료 영수증에는 선명한 혈흔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즉 그는 이미 이 시점에 육체적으로 다친 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다치게 한 것일까요? 그는 어떤 상황에서 부상을 입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운전을 계속했던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들은 그날 밤의 사건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 더욱 심각하고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나중에 수습된 루나의 차량 뒷좌석 바닥에서는 다량의 혈흔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혈흔의 양과 위치를 근거로 수사 관계자 중 일부는 루나가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이 가정이 사실이라면 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루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의 차를 운전했고 루나는 뒷좌석에 앉아 있었거나 강제로 앉혀진 상황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사건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며 사건의 미스터리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루나가 자신의 차의 뒷좌석에 있었다는 상상만으로도 사건의 공포감은 극대화되었습니다. 오전 5시 30분.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의 드라이 태번 로드 근처 한적한 개울가에서 루나의 차량이 최종적으로 발견됩니다. 차량의 운전석 문과 차량 주변에는 피가 흥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개울물 속 차량 아래에서 조너선 루나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는 자신의 주머니 칼로 추정되는 도구에 의해 가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찔린 상태였습니다. 머리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총 36개에 달하는 끔찍한 상처는 그가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짐작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충격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검시 결과 밝혀진 그의 최종 사인은 뜻밖에도 익사였습니다. 이는 그의 몸에 난 수많은 상처들과는 다소 모순되어 보이는 결과로 사건의 진실을 더욱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미국 사회 전역에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창 활동하던 유능한 연방검사가 새벽에 한적한 시골 개울에서 숨진 채 발견되다니 그것도 몸에 수십 개의 상처를 남긴 채 익사했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수사당국은 곧 FBI까지 투입하여 대규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FBI가 본격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사건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진실을 가로막는 듯 했습니다. FBI 내부에서는 조너선 루나가 혼자 움직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들은 루나가 당시 심각한 금전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사무실 자금 횡령과 관련된 내부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 난 일부 상처들은 깊지 않고 얕았으며 싸움의 흔적이나 방어 흔적이 적었다는 점도 그들이 루나의 독자적인 행동을 가정하는 근거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루나가 스스로를 해쳤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스스로 사고에 연루되었다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왜 유능하고 촉망받던 연방검사가 그런 상황에 처해야 했을까요? 그는 정말로 자발적으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지만 사건의 현장이었던 랭커스터 카운티의 검시관 측은 FBI와는 전혀 다른 매우 단호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건을 명확히 타살로 판단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에는 분명하고 설득력 있는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루나는 평소와 달리 안경 없이 장거리 운전을 하고 있었고 필수품인 휴대전화도 사무실에 고스란히 두고 나왔습니다. 이는 그의 평소 습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비정상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된 다량의 혈흔 역시 루나가 혼자 운전했다고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는 현장에서 루나의 혈액형 외에 두 번째 혈액형이 확인되었고 정체불명의 부분 지문까지 발견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루나 외에 다른 인물이 사건 현장에 존재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이처럼 명백한 증거들은 FBI의 단독 행동 가설의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큰 의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한 연방 검사가 한밤중에 그토록 멀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는가? 그리고 왜 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시골 개울에서 발견된 것일까요? 그의 이동 경로는 단순한 귀가나 출장 목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고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동했거나 혹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근본적인 의문점들은 사건의 핵심이자 진실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이 미스터리한 죽음을 둘러싸고 수많은 가설과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강도나 납치와 같은 강력 범죄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심지어 루나가 스스로 어떤 위기 상황을 피하려 했거나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들 중 그 어떤 것도 명확한 증거나 논리적인 흐름으로 완벽하게 입증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각 가설마다 새로운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사건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사건 기록의 일부는 여전히 봉인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2021년 한 판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문서들의 공개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관련 문서들을 계속해서 비공개 상태로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아직 종결된 것이 아니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루나의 죽음은 현재까지도 법적으로 미해결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조너선 루나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국의 대표적인 의문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한 유능한 연방검사의 마지막 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의문의 이동, 그의 몸에 남은 36개에 달하는 끔찍한 상처,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에도 불구하고 공식 사인은 익사였다는 점은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그날 새벽 인적이 드문 시골 개울가에서 발견된 조너선 루나, 그는 과연 정말 혼자였던 것일까요? 그의 죽음은 예측하지 못한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어떤 거대한 음모에 의해 은폐된 잔혹한 타살이었을까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죽음은 수많은 의문점들과 함께 여전히 어둠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진실의 빛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정의와 진실이 얼마나 쉽게 가려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